네, 안녕하십니까.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오전 외래가 좀 늦게 끝나가지고요. 그 늦었습니다. 저는 윤창호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인사 말씀하셨겠지만 주제는 내 꼭지로 돼 있고요. 제가 이제 뇌전증이 뭔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러고 나서 아마 치료 관련된 거나 뭐 이런 동향이나 이런 것들은 저 뒤에 계신 나중에 말씀하신 세 분께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뇌전증이라는 병이 왜 생기는지 하고 뇌전증이 뭔지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뇌전증이라는 게 병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거 성경 구절 한 군데를 따온 건데요. 보시면 이 마르코복음에 나오는 건데 이제 되게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쓰여졌다고 생각하면 그 이전부터인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랑 얘기하다가 더러운 영은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켜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오래된 질환, 증상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의 문제가 있냐면 여기에서도 보면 성경에도 이게 경련 뭐 이런 증상하면 되게 뭐랄까 뭐 영이 들렸다든가 뭐 악기가 씌었다든가 뭐 이런 식의 해석들이 은연중에 가미된 표현들인데 이게 왜 그래도 이 병이 굉장히 오래돼서 이 병이 왜 생기는지 이해하지 못할 시절에 사람들이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돌발적 이상한 행동을 하든지 쓰러졌을 때 증상이 있을 때 보이는 모습이 좀 보기 거북하고 그러면 되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이성이나 지식 경험 이런 걸로 해석하기 어려운 시절에는 대개는 이제 주술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무엇 아니면 조상 탓, 뭐 조상의 무슨 영향, 뭐 이런 여러 가지 뭐랄까 흔히 말하는 과학적이지 않은.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경험을 겪는 사람 때문에 중세 시대에는 멀쩡한 젊은 여성들이 저 병원 앓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마녀로 몰려서 희생을 당하기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전혀 상관없고 그냥 전혀 상관없고 있어서 좀 불편할 수는 있는데 해결책이 없는 질환이 아니고 충분히 해결 가능하고 해결하시면서 약 먹거나 뭐 무슨 치료 받거나 그러시면 일상생활하는데 몇 가지 좀 주의하실 걸 빼놓고는 결론적으로 남들과 바를 바 없이 생활할 수 있어요. 뭐 직장을 갖고 학업을 하거나 애들 같은 학업을 하고 직장을 갖고 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이러는데 약간의 주의사항만 조심하시면 되지 그 외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병 때문에 약간 불편하실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을 가지고 너무 심리적으로 위축되시거나 병을 부끄러워하시거나 이러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성경 구절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쉽게 이해를 해보면 뇌라는 게 뇌전증이 왜 생기는 걸 생각해보면 뇌라는 게 결국 그렇잖아요. 뇌라는 게 우리 몸의 신체 활동과 의식 활동을 다 조절하는 이게 컴퓨터 같은 전기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컴퓨터 전기가 보통 한 500억 개 정도 되는 세포들로 이루어졌고 얘네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데 이게 전기 신호로 정보를 주어서 그냥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컴퓨터에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런 전기 신호들이 세포라는 것들이 있고 얘네들끼리 서로 막 복잡하게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전기 활동을 전달하고 그걸 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쉽게 이생하실지 순간 생각하고 서 있고 손짓 발짓하고 이런 것들을 다 뇌에서 제어하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빠른 세포 컴퓨터가 그렇게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이 유기가 막 전기 신호로 막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세포 하나당 보통 1000개 정도의 연결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억 거라고 치고 세포 하나에 1000개면 곱하기 1000 하면은 500조인가요? 50조 정도 되는 연결이 계속 머릿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직 아무리 큰 슈퍼컴퓨터도 세포 숫자나 연결 숫자를 보면 아직 사람 뇌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복잡한 전기 회로로 구성이 돼 있어서 막 이렇게 크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뇌는 이렇게 무수한 많은 신경세포들이 전선으로 복잡하게 연결돼 있는 전기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그 전기회로가 잘 깨끗하게 만들어지면 좋은데 이게 몇백억 개나 되는 500억 개, 1000억 개 되는 뇌세포들이 가지를 막 1000개씩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 하다 보면 처음에 만들 때 약간의 문제가 있거나 그 엄마 뱃속에서 뇌가 만들어지든 그냥 타도난 요인이든 간에 뇌에 뭔가의 전기회로 신호의 연결선에 약간의 이상이 있든지 아니면 생활하면서 자다가 사다가다 뭐 제가 원하든 안 원하지 않든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어요. 머리를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찍어봤더니 별다른 후유증도 없이 나는 멀쩡한데 사진에 봤더니 흉터 같은 게 남아 있거나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살다 보니까 뭐 뇌졸중 같은 게 오거나 뭐 뇌에 종양 작은 혹 같은 게 생기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겨서 뇌에 상처가 나면 또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뇌 상처가 난 사람들한테 일부에서 전기회로에 손상을 준 게 전기회로 합선을 일으킨다. 과흥분성이 생겨서 그 손상받은 조직이 전기 스파크가 부릉부릉 생기는 게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 전기회로에 그 과흥분성이 생기면 전기 스파크가 생기면 이게 평상시에 조금씩 찌글찌글하는 이런 전기 스파크 같은 게 있다가 이게 조금씩 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이 이제 조금씩 나다 보면 이렇게 큰 불이 나려면 이렇게 잔불이 있다가 어느 순간 확 커지잖아요. 그러다가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전기 스파크가 생기다 보면 어느 순간 전기 합선이 생긴 것들이 머리 전체의 기능을 지배하는 거죠. 머리 순간적으로 합선이 바뀔 수 있는 일이 생겨서 경련 발생의 원리를 크게 생각해보면 뇌 어느 부위인가에 손상을 받은 데가 있어서 평상시에 전기 스파크가 조금씩 생기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커지면 주변으로 불꽃이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뇌라는 활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 신호에 의한 현상이잖아요. 전기 신호에 의한 현상이니까 그쪽 부위에서 갑자기 신호가 나오면 그쪽 부위 기능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쪽 부위가 제가 그 시력을 담당하는 부위면 나는 아무것도 안 보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전기 스파크가 시작하면 눈에 문 밖에 뭐가 이렇게 번쩍번쩍 보이거나 뭐 이상한 형태 같은 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기 스파크가 생기는 시점이 내 얼굴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나 감각을 담당하는데 그러면 전기파가 생기기 시작하면 내 의지랑 상관없이 손이 이렇게 떨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가 이게 불이 더 퍼져서 머리 전체로 퍼지게 되면 이제 그때는 컴퓨터가 완전히 제 기능 못하니까 나는 당연히 벌어지는 일을 인식을 못하고요. 끝나고 나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나는 알 수 없고 하지만 뇌에서 갑자기 신호가 오니까 우리 팔다리 몸이란 게 결국 뇌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신호가 갑자기 쏟아지면서 물질이 내려오니까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서 막 이게 떨게 되고 뭐 이렇게 소리도 내는 게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고요. 온몸통에 근육에 힘이 들어가니까 폐에 있던 공기가 갑자기 쥐어 나오는 겁니다. 성대를 통해서.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제가 고통스러워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고통의 절규가 아니고 그냥 근육이 갑자기 순충하면서 폐에 있는 공기가 몰아져서 가끔하게 나와서 소리가 나는 거지. 그게 막 왜 이렇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물론 보시기 안타깝고 경험하기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거랑 상관없는 증상이라서 머릿속에서 불이 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련의 형태 중에 이렇게 불이 번지고요. 근데 그럼 나는 왜 처음에 느낄 때 나는 처음부터 의식을 잃고 내 가족은 왜 처음부터 의식을 잃고 처음에 이게 손 떨리거나 이런 거 못 느낄까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전기 스파크가 생기는 데가 우리가 밖으로 드러날 수 없는 증상이 생기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면 거기서 불꽃이 생기면 별 증상을 모르다가 어느 순간 확 퍼지면 이제 그때 증상을 느끼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나 불이 퍼진 속도가 빨라서 그냥 생기자마자 머리 전체가 합선이 돼서 그 초기 증상을 자기가 자각 못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꼭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증상이 동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증상과 남의 증상을 비교하실 필요 없고 인터넷 같은 거 막 이렇게 정보들을 얻으시면 이 사람 증상은 뭐 전조도 있고 뭐 그렇다는데 왜 나는 없고 우리 누구는 없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뇌의 기능적 특성 때문에 그냥 어디서 증상이 생기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그렇게 알게 계시면 돼요. 그래서 뇌전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뭐냐? 이게 되게 이제 질문하시. 나는 왜 이런 일이 하필 생겼을까? 되게 고민이잖아요. 예? 근데 혹시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런데
고혈압 생겼다고 막 고민하십니까? 예? 당뇨 물론 고민되시죠. 좀 살이 많이 쪄. 저도 과체중인데 체중이 많이 늘었다고 막 고민을 하시겠지만 뇌전증이 생겼다고 받는 게 심리적 위험만큼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얘기드려 제가 항상 처음에 환자분들 진단할 때 말씀드릴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뇌전증에 대한 편견이나 이런 데부터 자유스러워지신 겁니다. 아픈 건 불편한 거지 계속 얘기드리면 부끄러워하실 필요 전혀 없다는 거고요. 그냥 증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든 질병이 그렇듯이 그런 거고, 그래서 뇌에 어떤 원인이든 손상이 생기면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거라서 뇌전증 원인은 뭐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 원인을 확인하는 제일 간단하고 보편적인 방법은 사진 찍는 건데, 사진에서 상처가 보이면 그건 뇌전증의 원인이 이것 때문에 생긴 거다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뇌파도 정상이고 MRI도 정상인 경우면서 뇌전증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진은 정상인데 왜 그런데요? 이게 고민하시는데, 그냥 우리 얼굴에 점이 있는데 사진 찍어도 깨끗하게 보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작은 상처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사진 찍어는 안 나오지만 뭔가 상처는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갖고 그게 뭘까 막 머리 싸면서 고민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고민해봐야 그냥 자기의 정신적인 에너지만 쓰는 거예요. 그냥 벽이 있는 건 맞는 거고, 진단이 맞게 됐으면 거기에 합리적으로 대처하시면 되지, 그 증상 원인에 대해서 혹시나 머리 사진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그걸 고민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뇌전증은 대부분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다 있죠. 모든 질환들이. 저희 그 부모님이 뭐 예를 들어서 폐암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폐암이 걸릴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모든 병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부모님의 반쪽을 물어놨기 때문에 그분들의 영향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폐암이 생길 확률이, 예를 들면 제가 부모 중에 폐암이 없으면 폐암이 생길 확률이 한 10배 정도 올라가요. 10배 정도 올라간다고 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폐암이 걸릴 확률이 1000명에 1명 정도로 하면 10배 올라가 봐야 100명 중에 1명입니다. 이러면 절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뇌전증이라는 게 그 상대적인 위험도가 몇 배 이상 올라간다고 해서 다 대부분 유전되지 않게 그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뇌전증 중에 일부 뇌전증, 다 뇌전증이랑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일부 뇌전증은 가족력 있는 특별한 유전형 뇌전증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들은 의사들이 보고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미리 내가 이게 가족력이 있을 거라서, 젊은 여성분들 나 결혼해도 되나요? 그리고 젊은 아주 꽃다운 청춘의 아가씨인데 일부러 남자친구 안 사귀고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수 있거든요.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만 잘 조절되고 그러면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위축되거나 그러실 필요 없고, 어떤 종교적 의미도 없고, 무슨 가족력도 없는데 이런 거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네? 뇌전증 증상이 매우 다양하고 그래서 하는데, 일부 이제 쓰러지거나 그러면 일상생활, 이게 뇌전증이 불편한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니까,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일이나 이런 거에 그 연속성이 깨진다는 문제하고, 쓰러지면서 이렇게 다치거나 이럴 수 있다는 것들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서,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실 치료를 적극적으로 잘 받으면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 거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건 무슨 정신병이나 이런 전혀 아니고요. 유전되는 거 전혀 아니고 그냥 운이 나빠서 살다 보니, 예? 얼굴에 점이 나듯이 뭔가 원인 때문에 머리에 상처가 나면 전기회로가 또 더더군다나 그 운이 나쁘게 전기회로 합선되는 거지, 이게 불편할 수 있는데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저보다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보시다 보면 문제는 항상 생기게 마련이고, 문제는 대부분 해결책이 있고, 해결책이 있거나 해결할 방법이 있는 문제들은 사실은 그렇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해결책이 없는 문제들이 걱정인데, 뇌전증은 대부분 해결 문제 해결돼 있고,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가끔 고생하시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그 의사들이
더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아플 때 아프더라도 너무 마음고생을 안 했으면 좋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에 대부분 잘 반응하고 그 다음에 약을 먹고 증상이 조절되면 중단해서 재발 안 하면 완치되는 것도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병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뇌전증 환자를 살 때 주의할 거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술 안 마시고 뭐 이런 것들을 흔히들 많이 안 하는 것이라서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냥 일상생활 하시면서 하는데 그냥 나의 건강 규칙들 만드셔서 규칙으로 생활하고 잠자고 술 같은 거 조심하고 약 먹을 때 뭐 이런 거 조심하고 이런 것들을 아마 나중에 다시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 드리지만 뇌는 전기적인 컴퓨터 같은 회로라서 그냥 뇌에 원인이 뭐든지 간에 손상이 되면 그게 운이 나빠서 또 전기로 합선되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증상의 일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증상은 되게 다양하고 대부분 약물치료. 그래서 제가 이게 복잡한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병이 있으면 계속 말씀드리면 부끄러워하시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약 먹고 혈압 치료하듯이 약 먹고 조절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가 없고 제가 대부분이라는 단서를 달 수밖에 없는 거는 약을 쓰는데도 간혹 증상이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에 수술하거나 다른 치료법에 대해서 전기자극술 같은 걸 하거나 뭐 이런 식이요법 같은 걸 하거나 그런 경우는 조금 고생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뇌전증의 원인이 뇌가 아주 망가진 상태에서 망가진다는 표현은 뇌에 손상이 많이 간 상태에서 생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뇌전증이 몹쓸병이라서 상태가 나쁜 게 아니고 그게 원인이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질환이 뇌에 손상을 많이 주는 질환에 생기셨는데 그것 때문에 증상 중에 하나가 뇌전증이 생기면 뇌전증 증상이 심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해하셔야 될 게 그러니까 뇌전증 때문에 그렇게 상태가 심해지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 뭔가 큰일이 벌어져서 증상이 생기거나 그러신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들은 좀 고생하시지만 그거 외에는 대부분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신다는 점을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제 얘기는 마치고요. 질문은 아마 전체 세션 끝나고 같이 받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청소년과 황희입니다. 혹시 이 자리 아마 저쪽 강의실도 있어서 그렇긴 한데 소아 보호자로 오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 건가요?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반 정도 되시겠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뒤에 두 선생님이 이제 약물 치료,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나와서 적용하기 시작한 치료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저는 이제 아까 윤창호 선생님 강의하신 거에 뒤에 그럼 그 뇌전증이 어떤 병이라는 거는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 소아는 무슨 특징이 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전증이라는 병은 한 가지 병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병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원인 질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뇌에 어떤 종류의 손상이건 손상을 줄 수 있는 병은 그 원인이 지나가고 나면 뇌전증이 2차적으로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뇌전증 환자는 태어나자마자인 신생아부터 그 다음에 멀쩡히 학교 다니다가 잘 크던 공부 잘했던 애가 갑자기 발작이 생기거나 이런 것부터 평생 아무 문제 없었는데 연세 드셔서 뭐 뇌졸중이나 다른 어떤 뇌 이상 질환이 생기고 나서부터 다시 발작이 시작을 하는 경우까지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서 이게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이제 혹은 환자분들이 오해하시기 되게 쉬운 게 이제 그 뭐 네이버나 아니면 뉴스나 이런데 이제 뇌전증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단편적인 이제 뇌전증에 대한 얘기 하나가 나오면 이제 그게 뇌전증의 전체를 설명할 수 없는데 그게 우리 애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거나 뭐 이론이거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사실상 뇌전증을 이해하는 건 어떻게 보면 코끼리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만져보면서
누구는 동그랗다 그러고 누구는 코끼리는 그 뭐 털이 없는 동물이라 그러고 누구는 어디를 만지고서 뭐 그러니까 네모나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의사들도 사실은 진료실에서 보호자분들한테 되게 짧은 시간에 제한되어 있지만 발작을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한 1년이나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뇌파나 이런 검사들을 해서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하게 되는 이유가 정확히 어떤 종류의 발작에 얘가 속하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이제 특히 소아 같은 경우에는 예후를 예측하거나 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거나 이런 이제 부모님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그런 얘기들을 조금이라도 근접하게 해드릴 수가 있어서 그런 게 필요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그동안 못 물어봤던 걸 물어보고 싶어서 오신 것도 있지만 거꾸로 저희 입장에서는 오늘 오셨으니까 이거는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하는 게 있죠. 저희가 외래에서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사실 진료실에서 워낙 짧게 뵙기 때문에 나가면 이제 또 금방 까먹으시고 이러셔서 그래서 아까도 윤창호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발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사실은. 그래서 당황해서 그냥 나중에 물어보면 이제 그게 당황하지 않고 그냥 좀 차분하게 보시면 다 기억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진료실에서 물어보면 뭐 오른쪽으로 했어요, 왼쪽으로 했어요 그러면 다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한쪽을 했어요. 그래서 한쪽 어느 쪽 했어요?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 20분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련의 한 95% 정도는 2분 이내에 끝나요. 그러니까 보호자분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실제로 시간은 한 2분 이내에 끝나는 발작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이 병이 가끔 외래에 와서 환자가 발작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정말 우연인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환자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크게는 병력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경기하는지를 봐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뇌파나 다른 검사 소견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이 처음 판단의 기준이 되는 병력을 저희가 눈으로 보는 일이 거의 없죠. 대부분 보호자 혹은 환자분들한테 물어봐서 이제 듣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분이 잘못된 정보를 저희한테 전달을 하면 당연히 시작점부터가 굉장히 틀려져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의사들 같은 경우는 보호자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잘 이해를 못 하시거나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걸 잘 알면 어느 정도 새겨서 듣고 계속 그걸 질문을 다시 해서 정답이 나올 때까지 이제 물어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집에서 혹시 발작을 하게 되면 옆에 보호자분의 경우는 의식이 없는 환자분은 그걸 하실 수가 없지만 옆에 계신 분은 가급적이면 당황하지 말고 발작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잘 기억을 하고 잊어버리기 전에 끝나자마자 수첩에 쓰시거나, 혹은 요즘처럼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면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비디오를 찍어서 가지고 오시면 설명하실 필요 없이 그냥 내미시면 저희가 보고서 거의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시작점을 놓쳤기 때문에 이제 레코딩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중간에부터라도 가능한 한 찍어서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이제 환자를 판단하고 치료 방침을 정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전증이라는 게 한 가지 질병이 아니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고, 연령에 따라서도 인생의 전 사이클에서, 물론 신생아기가 인생에서 발작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한 30, 40대까지 계속 떨어져요. 그러다가 한 50, 60 넘어가면서부터는 뇌졸중 그 발병 위험이 높아지면서 다시 발작의 그 위험도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U자형 커브를 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없던 뇌전증이 생길 가능성이 꽤 많아지고, 그 다음에 소아가 성인보다는, 그러니까 건강한 한 30, 40대 성인보다는 학동기,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0세에서 10세 사이의 소아가 거의 두 배 내지 3배 이상 발생 확률이 높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원인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거의 모든 사건이 다 뇌전증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대부분 예를 들면 이제 신생아기에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저산소증 손상을 받은 경우, 뭐 출혈이 있었던 경우, 혹은 뭐 뇌염이 있었던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제 그 이벤트는 끝나고 애는 살아남았는데 그리고 나서 뭐 몇 개월 뒤에 갑자기 발작이 시작을 하면서 뇌전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1차적인 뇌 손상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이었던 회로가 잘못 구성이 되면서 회로의 변동이 생기면서 이제 이상 파형들이 계속 뇌에서 생성이 돼서 발작으로 생기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2차성 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고 나이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세 드시면 연세 드신 대로 예를 들면 뭐 흔히 말씀드리는 예전에 잘 몰랐지만 치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그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경련이 동반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다라고 이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경련 환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울증이나 아니면 다른 동반 질환을 같이 갖고 오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도 잘 감별을,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계속 약을 먹고 치료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되게 잘 감별을 해야 되고요. 소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예후를 얘기를 할 때 소아 환자들 중에서 일부는 양성 뇌전증이라고 불러서 치료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보는 케이스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는 진단할 때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약을 먹기 시작하는 시점도 성인이랑 약간 틀리게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정 나이에 특정 모양의 경련을 하고 뇌파가 아주 특별한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는 심지어는 뇌전증이 맞기는 맞는데 약 안 먹고 그냥 내년에 다시 뇌파 찍고 볼게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약을 먹게 되는 그 기준점이 어른이랑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서 진단할 때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이제 잘못해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양쪽 다, 그래서 치료가 너무 늦어지면 그 치료가 늦어지는 것 자체가 예후가 나쁘게 바꿔주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꾸로 오버해서 치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둘 사이에 균형을 잘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복잡한 것들을 다 아실 수는 없고, 아마 이 중에 혹시 여기 보호자분이 계시면 본인 아이가 어느 질환에 속하는지는 눈에 띄는 병이 있기는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는 모양, 뇌파 소견, 나이, 그 다음에 뭐 다른 동반 질환 혹은 뭐 성적, 학업 성적 이런 거를 다 놓고 봤을 때 얘는 뭐에 가장 가까울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보통 저희가 진료실에서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병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를 하긴 하지만 저희도 크게 걱정 안 하고 엄마한테도 3년 길면 5년 정도 약 먹으면 거의 다 나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 너무 전문적인 거라서 이름에 대해서 다 이해하실 수는 없지만 소아에서 뇌전증이 한 가지 병이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소한 이렇게 수십 가지의 병으로 나누게 되고, 이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소견이나 뭐 필요하면 유전자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도 또 그 안에서 갈라지기 때문에 이게 뇌전증이라는 병이 하나로 이해할 수 있고 한 가지 지식으로 어디서 들었다고 해서 뇌전증을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진단할 때 뇌파, 그 다음에 이제 영상 검사 중에서는 MRI를 많이 찍게 돼요. 그 다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련 어떤 모양으로 하는지 이제 그 히스토리 병력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다른 병이랑 틀려서 가장 중요한 검사가 이제 뇌파 검사예요. 근데 뇌파 검사는 사실상은 이제 그 뇌전증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고, 그 검사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복잡한 뭐 검사를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뇌파를 계속 찍는 환자들 중에서 엄마 아빠가 저한테 물어보시는 가장 흔하게 물어보는 두 개인데, 하나는 약을 먹고 경기를 안 하는데 뇌파에 계속 이상이 있으면 이 병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약이 못하게 누르고만 있는 거 아니냐. 두 번째가 실제로 치료를 해야 된다 해서 약을 먹고는 있는데 뇌파는 찍을 때마다 괜찮다고 하는데 3년, 4년, 5년 이렇게 계속. 근데 약을 중간에 끊거나 안 먹거나 이러면 경기는 바로 다시 재발을 하고 그때 뇌파를 다시 찍어도 뇌파는 별로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된 거냐. 일단은 뇌파는 저희가 보는 뇌파는 뇌 바깥에서 전극을 아까 붙여놓고 아까 윤창호 교수님 설명하실 때 뇌 안에서 전극들이 이제 서로 막 연결돼서 전기 활동을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냉장고에 컨센트 꼽는 게 보통 몇 볼트죠? 220볼트. 우리나라 250볼트. 100에서 한 200볼트 정도 되죠. 뇌에서 전극이 활동하는 게 되게 마이크로볼트니까 한 10의 6승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거의 손으로 이렇게 만지거나 이래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전류인데 이 바깥에서 붙여놓고 증폭기라는 특별한 장치를 써서 뇌파가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형이 보이게끔 이제 만들어서 저희가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뇌전증으로 진단을 확진을 받는 환자 중에서 뒤집어 보면 반 정도가 처음 뇌파 찍으면 정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뇌파 경련을 분명히 했는데 뇌파가 정상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이 환자는 정상이에요 라고 저희가 확언하지 않는 이유가 그래요. 그 환자가 다시 발작을 했을 때 두 번째 다시 뇌파를 찍고 세 번째 찍으면 실제로 한 80%에서 90%까지는 이상이 나와요. 그런데 심지어는 발작을 수십 번 했는데 뇌파를 수십 번 찍어도 일반 뇌파, 우리가 저희 그냥 이 두피 바깥에서 찍는 뇌파로는 아무리 찍어도 이상이 안 나오는 환자가 10%. 그러니까 그거는 뇌파가 정상인데 왜 이상이 있을까가 아니라 이 뇌파라는 검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이 100%를 다 못 잡아내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머리를 통으로 다 붙이고 있는 게 아니라 20개 정도의 채널을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붙이기 때문에 이 뇌파 채널과 채널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서로 간섭하는 파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서 그거를 저희가 다 보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검사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서 아주 깊숙한 곳에서 문제가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검사를 계속 반복해서 찍어도 실제로 이상이 안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곤혹스러운 경우가 10년째 약 먹고 있는데 얘는 뇌파가 한 번도 이상했던 적이 없는데 중간에 약을 뭐 저희가 끊으라고 했든 아니면 환자가 말을 안 들어서 끊었든 어떤 경우든 간에 약을 끊었더니 3개월 만에 대박 재발해서 응급실에 실려와서 그런 일이 두 번쯤 있어서 근데 왜 우리는 뇌파는 항상 정상이에요. 그게 아마도 저희가 의심하는 부위에다가 이렇게 바늘로 꼽아서 하는 뇌파처럼 이렇게 안으로 쏙 집어넣어서 아마 뇌파를 찍으면 분명히 이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환자들은. 그래서 그 뇌파가 정상이 아니라 지금 현재 검사가 할 수 있는 윈도우에서 못 보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고 뇌파에 이상이 계속 있는데 약을 계속 먹으라고 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이 뇌전증 자체를 좋아지게 하는지 뇌전증을 약화하게는 그게 환자마다 다 달라서 엄마 아빠가 얘기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예를 들면 양성 롤랜딩 뇌파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는 환자들 약 치료하면 거의 마지막 해까지 뇌파가 하나도 좋아지는 게 없이 보이다가 마지막 순간에 뇌파가 좋아지면서 실제 치료가 끝나서 약을 끊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항상 일치해서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점도 이해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극복하려고 하는 검사가 저희가 가끔 아마 여기저기도 계실 텐데 장시간 비디오 뇌파 입원해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뇌파를 찍으면서 실제 환자가 움직이는 게 어떤지를 보려고 할 때 하는 검사고요. 이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두개강내 뇌파라고 해서 장시간 비디오 뇌파 검사실에서 머리를 열고 안에다가 채널을 붙여서 검사를 이제 수술을 염두에 둔 환자들은 그렇게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뇌파와 보완적으로 진단에 많이 쓸 수 있는 검사가 뇌자기 공명, 흔히 말하는 MRI라는 거고요. 간혹 보호자분들이 MRI를
찍자고 하면 사실은 요즘은 이 MRI가 대부분 다 보험 커버가 뇌전증 환자는 되기 때문에 크게 비용이 부담이 안 되시긴 하는데,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이 뇌전증을 보기 위해서 찍는 MRI는 MRI의 기계 그 퀄리티, 질하고 그다음에 프로토콜, 찍는 방법이 좀 달라요, 일반 MRI랑. 그래서 간혹 상의 없이 이제 외부에서 MRI를 찍어서 오시면 다시 찍어야 돼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중복 검사나 과다 검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고 싶은 그 프로토콜은 따로 있어서 그 부분을 커버를 안 하고 찍으면 다시 찍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들에서 오래 약 먹는데 이 환자들 수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 나오면 더 자세한 검사를 할 때 쓰는 검사 중에 하나가 펫이나 스펙트 같은 이제 특수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요. 소화기에서 아까 윤창호 선생님이 결신 발작은 한번 비디오를 보여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발작 형태들이 있어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건 이걸 각각 아시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질환을 저희가 판단을 하려면 환자가 몇 살이냐, 하는 모양이 어떠냐, 뇌파는 어떻게 생겼냐, 그 다음에 MRI나 이런 거 찍었을 때 저희가 원인으로 알 수 있는 게 있냐 없냐, 그런 것들을 다 보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근데 이걸 판단하면 좋은 이유는 이게 정확하면 환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를 대충 저희는 예측은 할 수 있어요. 100%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얘는 치료를 꽤 오래 해야 될 거다, 혹은 뭐 얘는 치료는 하되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약 끊고 잘 클 거다, 뭐 이런 것들 예측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후가 어떠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어떻게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소아뇌전증은 뭐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복잡한 병의 한 집단, 모집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뇌전증을 정확히 진단을 하는 거에는 사실 보호자분들 도움이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저희가 지금 올해 이제 병원에서 뇌전증, 뭐 스마트폰 다 많이 쓰시니까 병원에서 그 환자들 실제로 소아 그 뇌전증 관리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리려고 해요. 아마 한 9월쯤이면 저희가 배포할 수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들 통해서 좀 정보를 정확히 저희한테 주시면 실제로 환자가 진단을 하고 치료하는 방침을 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제가 드릴 말씀 다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청소년과 최선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뇌전증 환자에서의 우선은 처음 우리가 하게 되는 약물 치료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돼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항경련제는 약 20여 개 정도 됩니다. 도표 보시면 이제 1980년대 이후부터 지금 우리가 사용이 가능한 항경련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현재 시장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항경련제의 기전은 보통 신경세포의 채널에 관련된 그런 이제 뭐 관련해서 이제 약물 기전들이 밝혀져 있고 각각 약에 따라서 관련하고 있는 메커니즘은 개별적으로 다릅니다. 앞서 여러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시기는 환자의 개개인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2번의 비유발성 발작이 있는 경우 또는 첫 번째 경련을 하였지만 재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때 항경련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발작으로 인해서 환자가 겪게 되는 사회적 그리고 감정적인 직업적 위험에 따라서 한 번의 발작이지만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급성 뇌질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종의 뇌 손상이나 감염 또는 뇌졸중과 같은 그런 뇌 질환이 있으면서 경련 발작이 유발되는, 같이 더불어서 공존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뇌전증 중첩증이라고 해서 30분 이상 경련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그런 발작이 시작하였을 때도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궁금하시는 게 이제 어떤 약으로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통 대부분은 단독요법 한 가지 약으로 우선 시작하게 됩니다. 그 약을 선택하는 데는 고려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자가 보여주는 발작의 유형.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다른 선생님 말씀처럼 처음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환자가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그 유형이 이제 중요하겠고요. 환자의 나이나 성별, 그리고 복용하고 있는 다른 약물이 있는지, 동반된 다른 질환이 있는지, 그리고 가임기 여성인지, 또는 약물의 특정 부작용이 있는 경우 그 약 선정하지 않고 그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고려해서 적절한 약물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시면 이제 발작의 유형인데요. 크게 전신 및 국소 발작에 광범위하게 듣는 한 경련제가 있고 국소 발작, 한 부분 발작에 잘 듣는 경련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경련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고 전신 및 국소 발작, 즉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으로는 발프로게시드 또는 벤조다이아제핀, 라모트리진, 토피라메이트, 레베트라세탐, 조니사마이드 등을 사용하게 되고요. 국소 발작인 경우에는 카바마제핀이나 옥스카바제핀, 페노바비타 페니토인, 라코사마이드, 가바펜틴, 페람파넬 또는 비가바트린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환자의 인지 기능이나 아니면 정서 상태, 노인 환자분이신지 또는 어린아이 학동기인지 아니면 엄마가 계속 케어하고 계시는 몇 개월 안 된 아기인지 그런 거를 이제 고려하게 되고요. 복용하고 있는 다른 약물이 있는지를 통해서 약물 상호작용이 있는 약은 되도록 선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반 질환, 신장 기능이나 간 기능 이상이 있으신 분의 경우에는 한 경련제의 약물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 저희가 약 선택을 신중하게 하게 되고요. 가임기 여성의 경우 몇 년 있다가 결혼을 예정하고 있거나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항경련제의 경우에 부작용으로 태아에게 이런 선천적인 기형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물 선정에 굉장히 신중을 기합니다. 그 외에 특정 약물의 부작용이 있는 경우도 이제 그런 사항을 고려하게 됩니다. 약을 처음에 먹기 시작합시다 말씀드리면 처음에 시작하는 약물 용량은 소량부터 천천히 증량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저희 처방에 따라서 복용하시면 되고 그 복용 횟수는 약의 반감기에 따라서 하루에 한 번 복용하시기도 하고 하루에 두세 번 먹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방 약물의 부작용을 아마 이제 그 약국에서 받으실 텐데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부작용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기록해 놓으셨다가 저희 외래 오실 때 같이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아침 저녁으로 12시간 간격으로 약을 계속 복용하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잊을 수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일상적인 활동이랑 복용 시점을 이제 연결시켜서 떠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고, 또는 뭐 핸드폰이나 시계 알람, 또는 뭐 일주일치의 약을 뭐 한 특정 그 약통에 보관하신다든지 해서 복용을 수능도를 좀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발작이나 약물 복용 일기를 쓰거나 또는 소아나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이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한다 그러면 약물 치료의 목표는 사실 최선의 치료 목표는 전조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발작이 조절되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드물게는 약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약물 치료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발작이 없고 부작용도 없으면 가장 좋지만 개개인에 따라서는 발작의 정도나 신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상태, 그리고 약을 얼마나 잘 수능하는지, 수능도가 높은지, 부작용은 어떤지 이거에 따라서 개개인에 따라서 약물 치료의 목표가 이제 조정될 수는 있겠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하면 이거 언제
얼마나 좋아지나요? 궁금하실 수 있는데 2000년도에 연구 결과를 보시면 이제 470명의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단일요법 한 가지 항경련제로 적절한 한 가지 항경련제를 선택하여 복용하신 경우에 약 47%에서 발작이 조절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로 안 돼서 두 번째 약으로 바꿨어요. 그럴 때 조절될 확률 13% 많이 떨어지긴 하고요. 세 번째 추가로 단일요법 세 번째 약을 추가로 이제 시도하거나 또는 다제요법 두 가지 이상의 약물로 경련이 조절될 확률 4% 정도 됩니다. 이러한 걸로도 다제요법으로도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는 한 36% 정도의 환자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약 뇌전증 환자의 약 70%에서는 적절한 항경련제를 선택하였을 때 약물에 대한 치료 반응을 누려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약 30%의 환자에서는 약으로 조절이 되지 않는 발작으로 뇌전증 수술이나 뒤에 말씀드릴 그 비약물적인 치료 방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약을 시도했는데 그 약의 효과가 좋지 않다. 우선 첫 번째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그러면 경련 모양이 어떤지, 경련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한 정보가 중요하겠고 두 번째는 다른 악화 요인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즉 약을 잘 복용하셨습니까? 두 번째는 잠이 혹시 부족했던 건 아닌지. 즉 대부분 이제 저희 외래 오시는 환자 중에 이제 대학생 밤새서 MT 가서 놀았어요. 그 다음날 경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알코올, 음주도 사실 이제 경련의 악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월경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다음과 같이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을 증량할 것인지 또는 다른 약으로 바꿀 것인지 다른 약이랑 같이 병행해서 다제요법으로 갈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른 약으로 교체할 때는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을 천천히 줄여서 중단하고 새로 추가한 약을 천천히 증량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항경련제의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사실은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습니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다면 약을 먹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불가피하게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해야 한다면 부작용이 적은 약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작용이 모든 사람한테 다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일부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공통적인 항경련제의 부작용은 어지럽거나 졸리거나 두통, 무기력감, 그리고 시야 흐림 등이 나타날 수 있겠고 특정 약에 따라서 개별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체중이 늘 수 있겠고요. 식욕이 떨어져서 체중이 감소할 수 있고 탈모, 손떨림 또는 이제 단어 선택이 잘 안 된다 이런 경우도 종종 있고요. 정서 상태 또는 피부 발진, 간독성, 혈소판 감소증, 요로결석 등이 생길 수 있지만 그 확률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보시면서 부작용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가 외래에서 일일이 설명드리지 못하는 것이 되게 안타깝고요. 네, 그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그리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알려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른 선생님 강의처럼 약을 그러면 언제 중단이 가능한가? 최소한 마지막 발작으로부터 최소한 2년 동안 발작이 없을 때 약을 줄여서 끊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전증의 확실한 원인이 되는 뇌의 이상, 병변이 있거나 손상이나 모종의 다른 경색이나 다른 병변, 선천적인 이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나 또는 투약을 중지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뇌파 검사상 뇌파에서 발작파가 관찰되거나 이전에 약물을 끊고 나서 재발을 한 경우는 재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약물을 줄여서 끊기 전에 충분한 그런 상의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에 약물을 중단하게 됩니다.
충분한 기간에 걸쳐서 천천히 감량해서 중단하고요. 항경련제를 줄이는 과정 또는 중단 이후에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환자의 개별적인 현재 상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직장을 갖고 있고 경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불이익이 초래된다면 사실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개별적인 그 상태에 따라서 약물 중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그거는 이제 담당 의와 함께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여성 환자인데요. 가임기 여성 환자에서의 약물 치료입니다.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임신을 하고 분만할 수 있지만 가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여성 엄마가 이제 내가 뇌전증인데 이게 혹시나 우리 아이한테 유전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피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고요. 단계별로 좀 보시면 임신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계획 임신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현재 복용하고 있는 항경련제에 대해서는 임신하기 적어도 1년 전에는 담당의랑 상의하셔서 필요하면 약물을 조정해야 합니다.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발프루게시드라고 하는 약인데 그 경우에는 태아의 기형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약을 줄이거나 끊는 방향으로 이제 조절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피임을 계획하신다고 하면 이제 효소 유도 항경련제의 경우에는 피임제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임신 기간 동안 또는 분만 시 유의해야 될 것은 이제 다른 엄마들과 동일하게 엽산제를 잘 복용하셔야 되겠고요. 가능하다면 최소 용량으로 단일요법을 권장하지만 경련이 잘 조절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의와 같이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대발작으로 인해서 분만 시에 대발작으로 인해서 태아에게 저산소증이나 신생아의 안녕에 위협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련이 잘 조절되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경련이 빈번한 경우에는 제왕절개라든지 이런 이제 산부인과 또는 뇌전증 보시는 선생님과의 같은 긴밀한 그런 협진이 필요하겠습니다. 출산 이후에 이제 다른 어머니와 거의 동일하게 모유 수유하시는 게 권장되지만 이 약을 복용하고 있는 이 약이 그 모유에 있는 그 성분 소량이지만 그게 이제 신생아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할 수 있겠고 약물 방광기가 만약에 짧은 경우에는 약물 복용 직전에 수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이제 발작이 언제 있을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낮은 자세에서 아이를 보시는 것이 좋겠고 또 아기 키우시다 보면 이제 수면 부족할 수 있는데 수면 부족이 경련의 악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드리면 적절한 항경련제 복용으로 뇌전증 환자에서 약 60에서 70%는 발작이 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항경련제가 뇌전증의 발병 기전을 차단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는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발작의 재발을 방지할 수는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시면서 부작용이 있으면 기록해서 외래에서 상의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이게 항경련제를 최소한 2년 이상 약물 치료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뇌전증 그 증후군에 맞으면서 즉 경련이 잘 조절되면서 두 번째로는 부작용이 없거나 적은 약을 선택해서 복용하시는 것이 이제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소아청소년과의 김원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뇌전증의 이제 최신 치료라는 부분이고요. 대개는 아시겠지만 뇌전증 치료는 일단 약물로 시작을 하고 약을 써서 조절이 되거나 그러면은 쭉 유지를 하고 아까
처음 강의에서 나온 것처럼 이 뇌전증이 나이가 들면서 없어질 수 있는 뇌전증이냐, 그런 경우에는 그동안 약을 써서 이 넘어갈 때까지, 끝날 때까지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이 저희 강의를 홍보팀에서 동영상 촬영해서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릴 예정이라서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런 데서 찾아보실 수 있도록 나중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을 쓰는 거고, 만약에 약으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국소뇌전증,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있는 거면 그곳을 제거해도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이제 거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술이라는 거는 수술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이 있고, 또는 그 어느 부분이 경련을 일으키는 데냐, 심지어는 뇌전증에 문제가 되는 곳과 경련을 일으키는 곳이 다른 경우도 있어서 되게 그곳을 찾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검사도 많이 하고 오랜 시간 고생해서 찾았는데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도 사실 경련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수술을 못하는, 가령 말을 하는 곳이라던가 팔을 쓰는 곳이라던가 이런 곳이 문제가 돼서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약물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이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될 경우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약물인데요. 최근에 이제 새로운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 산업이나 이런 데서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신약을 만드는데, 여기 제가 적어놓은 이런 약들이 최근에 새로 개발된 약이고 최근에 국내에 도입된 그런 약입니다. 레베티라세탐은 케프라라고도 불리고, 최근에 이제 다른 복제약들이 많이 나온 그런 약이고, 한 20년 전에 나와서 이전에 이제 약이 안 됐던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시도를 많이 했던 약이고, 페람파넬이나 라코사마이드가 먼저 우리나라에 이제 출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이제 파이콘파라고 하는 페람파넬이라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약을 만들거나 뇌전증을 치료를 할 때는 발작이 생기는 기전을, 또는 뇌전증의 종류에 따라서 아까 최 교수가 님이 보여준 잘 듣는 약을 선택해서 하는데,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약들은 이게 이제 전기가 전달되는 건데요. 이제 전기 신호가 이렇게 와서 다음 전기 세포,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로 신호를 전달하는데, 전기가 이렇게 흘러오면 물질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와서 그 다음 세포를 자극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전기 신호가 그 다음 신경세포로 넘어가고, 이게 바로 저희가 말하는 뇌에서 나타나는 전기 신호의 전달인데, 이 전에 저희가 쓰던 약들은 다 이 위쪽 부분, 이 윗부분에 기전을 둬서 여기서 흘러오는 전기가 덜 흘러오게 만드는 그런 약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여기로의 전달, 일로 넘어가서 이 부분에 이제 활동, 이런 게 되게 과도해서 뇌전증이 생기지 않나, 이런 그 동물 모델이나 이런 실험적인 근거가 있어서 주로 이쪽에 있는 약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이전에 뭐 쓰던 약들 하면 보면 다 이런 쪽에 이제 기전을 이용해서 이제 치료를 했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레베티라세탐이라는 게 이렇게 전기 신호가 오면 여기서 신호 전달 물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안 되게 하는 게 레베티라세탐이고, 또 페람파넬이라고 하는 약은 요 신호가 와서 여기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것을 막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약에서 이제 최신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쓰던, 그러니까 사실 가령 이런 같은 곳에 작용하는 약들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의 약을 써서 안 들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다른 기전을 갖는 그런 약을 쓰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근데 이제 막 여기 있는 약을 계속해서 똑같이 쓰면 저희가 알기로는 부작용도 똑같은 부작용이 더 심해지고 많아져서, 가령 뭐 자주 어지럽고 핑 도는 사람인데 똑같은 계열의 약을 썼는데 그런 부작용이 더 심해지는 그런 걸 예측할 수 있어서, 약물에서 있어서의 최신 치료라는 거는 이렇게 기전이 다른, 그리고 부작용에 나타나는 양상도 조금 다른, 그래서 같이 썼을 때 효과는 더 많이 누리고 부작용은 좀 더 다르게 나타나고 중복되는 부작용이 없는
그런 치료를 선택할 수가 있어서 이런 새로운 약들이 나오는 거가 이제 최신 치료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 효과가 만약에 뭐 예전에도 효과가 되게 좋았던 약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쓰는 약 중에 이제 페노바비탈이라고 하는 약은 1910년도, 20년도 이때 나온 약인데 지금까지도 많이들 쓰고 있고, 만약에 급하게 환자가 와서 경련을 하면 주사를 주면 바로 경련이 멎는 그런 되게 좋은 약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나온 약이라 그래서 반드시 효과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 약들로 효과가 좋았다 그러면, 그리고 그게 약가가 비싸지 않고 본인한테 잘 맞으면 굳이 새 약으로 바꿀 필요가 없지만, 되게 이제 많은 분들이 난치성이라서 뭐 3개, 4개 그렇게 약을 쓰는데도 조절이 안 돼서 아이고 그냥 이렇게 쭉 지내야겠구나 하고 그렇게 포기하고 사셨던 분들한테는 이렇게 새로운 약들이 나오는 게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실제 저희가 이 뚜껑을 열고 봤더니 그렇게 이제 아시겠지만 약이 첫 번째 약으로 안 듣고 두 번째 약으로 안 듣고 세 번째 약으로 안 듣고 하면 할수록 경련을 안 하게 될 확률이 줄어들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는 첫 번째 약으로 안 하는 사람이 한 50% 되고, 하나를 추가했을 때 안 할 확률이 한 20%, 3개, 4개, 5개 되면 안 할 수 있는 확률이 10%, 5%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많이 쓰게 되면 쓰게 될수록 경련 조절이 안 될 가능성이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전이 다른 새로운 약이 나와서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서 쓰면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이제 약물에서의 최신 치료고요. 최근에 또 제가 외래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이 약을 2번 또는 3번 먹는 게, 매일 그렇게 먹는 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는 거는 이제 치료하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아파서 누가 약을 먹어라 이러면은 뭐 2번, 3번 먹고 이러기가 참 시간 맞춰 먹기가 힘든 걸 저희부터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약들은, 과거의 약들은 대부분 하루 2번 12시간 간격으로 먹는 약입니다. 그 이유는 아침에 먹으면 약물 농도가 피 속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12시간쯤 되면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이상을 유지해야지 경련을 안 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저희가 약을 꼭 열심히 드시라는 이유는 여기서 이게 안 먹어서 혈중 농도가 떨어지면 경련을 할 위험이 아주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대개는 이게 반감기라는 게 이런 얘기거든요. 약물의 농도가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최근에 이제 제약회사들이 새로운 약을 만들고 이러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실패할 위험도 많고, 그래서 먹기라도 좀 편하게, 복약이라도 좀 편하게 해드려 보자. 그래서 하루 한 번 먹는 약들을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가 2번 먹는 약에서 심지어 이제 케프라 같은 건데, 케프라나 또는 테그레톨 같은 거, 테그레톨도 하루 2번 또는 3번 먹다가 하루 한 번 먹는 약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먹는 약은 뭐 데파코트 ER이나 뭐 이런 특수한 제형으로 만들어서 한 번 먹으면 이렇게 혈중 농도가 올라가서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길면 길수록 좋다는 거는 아니고요. 가령 뭐 한 일주일 가는 약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먹어도 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게 좀 불안정하게 유지되고 너무 또 약을 끊고 나서 몸에 오래 남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반감기가 긴 약은 하루 한 번 먹는, 그래서 가령 자기 전에 한 번 먹는다 그러면은 항경련제가, 모든 항경련제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인 졸리고 멍하고 어지러운 거, 이런 것도 잘 때 이렇게 약물 농도가 올라갈 때 효과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부작용이. 그래서 저녁 시간이나 밤이나 잘 때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낮에 생활하기도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 한 번 먹는 약도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내전증 치료하시는 분들에게는, 약을 드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이제 편한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제 그 약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또 말씀드리면, 이 세포 안에서 이런 물질들이 신호 전달이라고 해서 이 편지같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물질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아주 일부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결절성 경화증이라고, 머릿속에 이런 결절들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 피부에도 혈관 같은 게 생기고 콩팥이나 이런 데도 종양이 있고, 이런 병이 흔히 영아연축과 같은 내전증을 하고, 여기도 그런 환자분이 계시겠지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 문제는 세포가 성장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과해서 이런 과도하게 이렇게 성장한 양성 종양 같은 게 있고, 이게 이제 지능지열이나 지능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경련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서
뇌전증을 흔히 일으키는데요. 그 신호전달 물질을 발현되는 또는 그게 활동화되는 것을 막는 이 라파마이신이라는 게 있어서 상품명은 에베롤리무스고요. 이거를 이 콩팥에 암이 있는 사람들한테 썼더니 그 세포가 줄어들었다는 거에 착안을 해서 똑같이 조절되지 않는 결절성 경화증으로 뇌전증을 앓고 있는데 좋아지지 않는 환자들한테 썼더니 발작이 용량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줄어들었다. 이런 게 이제 최근에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새로운 약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이 최근에 그래서 의료보험에서 인정을 해주기를 되게 고가의 약인데 의료보험에서 인정을 해주기를 콩팥에 있는 암은 치료가 안 되니까 이걸로 치료를 해라 해줬는데 아직은 뇌전증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보험에서 이제 커버를 해주지 않는 그런 게 문제입니다. 또 하나 요새 이제 대두되는 게 정밀의학, 개인화된 의학이라는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바꾸어 말하면 그 자기한테 맞춘 의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앞에 나온 강의다가 다 그렇듯이 무슨 병이 있는 모든 환자들 또는 그래서 세부 특정 뇌전증, 가령 양성 롤랜딩 뇌전증 아니면 영아연축 아니면 측두엽 뇌전증 이런 식으로 모든 그룹으로 묶어서 이런 그룹에는 무슨 약이 듣고 무슨 약이 듣고 어떻게 치료하고 이런 걸 했는데 유전자나 또는 저희 요새 뭐 우리가 생활하는 거 기록 많이 하잖아요. 무슨 뭐 활동을 기록한다던가 수면을 기록한다던가 심지어 전화기만 사도 거기에 내가 얼마나 걷는지 이런 게 정보가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이게 이제 과거에 어떤 병이 있으면 유전자를 찾아보고 이렇게 했던 건데 그 한 사람한테서만 이제 모든 정보를 얻어내서 그거를 치료에 적용하고 유전자 분석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하는 정밀의학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정밀하긴 하죠. 개인한테 맞추니까. 그래서 정밀의학보다는 개인에게 이제 맞춤화된 그런 의학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주소로 가시면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게 예쁘게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태어난 아이가 레녹스 게스트 증후군에 대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태어났는데 이제 2살 때부터 경련을 막 많이 하고 대발작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엄마예요. 이게 아이이고 그래서 엄마가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서 그 뭐 의사가 되진 않았고 하여튼 연구자가 돼서 딸의 모든 유전자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뭐 법적인 절차도 있고 그래서 이 유전자를 다 뒤져봤더니 이 칼슘이라고 하는 그 양의 전기를 띤 물질이거든요. 이온이거든요. 칼슘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아이는 세포 속으로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세포가 많이 흥분을 한다는 그런 유전적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돌이켜 생각해 봤더니 우리 애는 생각해 보니까 비타민 같은 거 칼슘 들어있는 거 먹을 때마다 경련이 악화됐어. 그래서 그거를 알아내서 저희 이제 고혈압 치료하는 칼슘 통로를 차단하는 흔히 쓰는 고혈압 약입니다. 그걸 아이한테 줬더니 그 뒤로 경련이 90% 이하로 줄었다. 이런 거를 이제 이게 얘기한 게 이 아이가 이제 사바나라는 애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이렇게 제가 강의에 써도 되고 할 정도로 어머니가 이런 걸 다 오픈을 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그래서 이분은 간질협회, 뇌전증협회, 미국 뇌전증협회에서 되게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은 정보를 개인한테 얻어서 그 사람의 뇌전증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게 이제 정밀의학 또는 맞춤화된 의학인데 문제는 비용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어가고 또 이제 항상 이렇게 성공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성공이 보장되지 않고 그래서 그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뭐 10년, 20년, 30년 미래의학은 이런 쪽으로 가서 이렇게 조금 더 원인을 열심히 찾고 그 다음에 치료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걸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뇌파를 판독할 때 외래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눈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데 요새는 컴퓨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게 되게 발달을 해서 여기 보이시는 이게 이 롤란딕 뇌전증에서 보이는 중심 축두부 극파인데 이거를 컴퓨터로 이제 얘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알려주세요 하면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딱 요 부분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상하게 양성 롤랜드 뇌전증 아이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90%는
아까 황 선생님 얘기한 대로 몇 살이 되면 없어지는데 어떤 애들은 심지어는 수술까지 하게 되고 그렇게 안 좋은 이 코스를 가게 돼서 혹시나 우리가 처음에 이 3살, 4살, 5살, 6살, 7살 때 발병을 하니까 처음에 뇌파에 무슨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 예후가 좋은 아이들은 주로 이런 영역에 몰려 있고 그런데 이 방향도 이렇게 앞을 이 전기가 앞을 그 간질 파가 내전증 파를 이제 방향을 찾아보면 앞을 향하는데 예후가 안 좋은 친구들은 진단 당시부터 그 위치도 조금 높은 데 있고 여기보다 조금 더 높은 데 많이 몰려 있고 방향이 뒤를 향하더라 벡터가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찾아내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환자들이 오면 그 진단 초기에 이렇게 처음 발병해서 오면 이런 거를 해보고 이제 아 좋겠구나 걱정을 좀 해야겠구나 이런 거를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뇌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수술을 못하는 경우에는 뇌를 자극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하기가 좀 복잡한데요. 가령 뇌 어느 한 곳에서 과도한 전기 신호가 나와서 그게 퍼져서 발작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뇌를 자극하면 이 신호가 나오는 거를 막을 수도 있고 이게 퍼져나는 거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가령 우리가 여기에 문제가 돼서 발작을 시작했다 할 때 사실 여기를 더 전기를 자극을 하면 퍼져나가겠죠. 근데 이 미주신경이라는 거는 여기서 거꾸로 신호를 집어넣어줘서 얘를 이제 불이 나면 오히려 불을 나지 말라고 더 안쪽으로 불을 밀어넣는 것처럼 이렇게 전기 신호를 거꾸로 넣어줘서 퍼져나가지 않게 그리고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이 미주신경 자극기라는 거고요. 아직 국내에는 도입이 안 돼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최근에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허가가 났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된다고 저희가 알게 된 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머리 밖에서 뇌파를 찍는 게 아니라 뇌 안에서 뇌파를 찍어서 기록을 해서 이 환자는 발작하기 전에 이런 파가 나오는구나 이거를 미리 알아서 그 파가 나올 때 도로 여기를 이제 경련을 안 하게 하는 자극을 줘서 경련을 멎게 하는 그래서 이거를 반응한다 그래서 반응성 뇌 자극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나타나고 이 미주신경 자극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한 20년 전부터 들어와서 10년, 20년 전부터 들어와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뇌에다 하는 건 아니고 목에 미주신경이 있어서 거기다가 전선을 이렇게 해서 전기 신호를 위로 올려 보내주면 이게 이제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신호가 머리로 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증상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이제 전조가 있는 가령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경련이 오겠구나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미리 대면 발작이 퍼져나가거나 발생하는 걸 이제 막을 수도 있는 그런 거고요. 뇌전증 수술에서는 이렇게 예전에는 뇌전증 수술을 그렇게 많은 검사를 해서 어느 한 부분이 문제겠다는 걸 알아내면 가령 여기가 문제겠거니 하고서는 찾아내면 수술이 되게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이 뼈를 이제 뇌를 접근을 해야 되니까 뼈를 노출시킨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고무로 된 말랑말랑한 전극이거든요. 그럼 판을 집어넣고 검사를 하면요. 그러면은 이제 검사를 쭉 한 3일이 됐건 일주일이 됐건 열흘이 됐건 검사를 해서 이걸 해봤더니 여기가 문제다. 그런데 여기는 팔 쓰는 데라서 제거하면 안 된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바로 다시 이제 뇌를 노출시켜서 이 전극을 걷어내고 이 부분을 제거를 하는 게 흔히 저희가 해오던 뇌전증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전극을 넣으려면 사실 이런데 뼈도 되게 많이 노출을 시켜야 되고 뼈 깎으면 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고생을 하고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수술을 하고 또 수술 자체로 인한 부작용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유럽에서는 이제 원래 유럽에서는 이 방법으로 계속 수술을 해왔는데 미국에서는 아까 앞에 보여드린 방법으로 수술을 했는데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이렇게 아주 작은 구멍을 뚫어서 이거는 뼈를 안 열어도 되거든요.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아주 가느다란 실 같은 전극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지 않고
이렇게 넣어서 해서 부작용도 적고 고통도 좀 줄이는 그런 이제 스테레오 뇌파라는 거를 해서 실제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이제 겉에만 전극을 넣으면 이렇게 이 바깥 부분만 닿거든요. 근데 실제 보면 뇌는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간 부분이 더 많아요.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찔러 넣으면 그 면을 따라서 이렇게 바늘을 찔러 넣으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고, 이거는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로봇이라서 이런 로봇도 외국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저런 게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희 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니까 그런 데서 이제 저희들에게 이런 치료는 우리가 돈을 대줄 테니까 하세요. 또는 이런 치료는 너무 위험하니까 또는 근거가 없으니까 또는 너무 고가의 비용이 드니까 하지 마세요.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거가 이제 이제 환경이 좋아져야지 저런 걸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게 많이 들어오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라도 제도적인 문제가 돼서 그러면 요새 청원도 많이 하고 하니까 저희도 이제 많은 분들이 힘들게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려줘서 제도화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다양한 목적으로 새로운 약제가 있는데 이전 약이 불편했다거나 안 들었다 그러면 새로운 약제를 쓰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상황이 맞는 경우가 있고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이 환자분은 이 약은 아무리 새로운 약이고 좋은 약인데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자꾸 써달라 그러면 그래도 안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본인한테 맞는 게 있고, 기술의 발전으로도 새로운 시도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그렇고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 뇌전증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수술을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사람은 굳이 스테레오 뇌파 이런 거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려면 이때까지 계속 안 좋았으면 추가적인 검사를 한다던가 저희가 이제 원인을 찾고 문제가 되는 곳을 찾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잘 도입돼서 지금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더 이제 경련을 안 하게 됐으면 좋겠고, 너무 많이 했던 분들은 적게 하면 좋겠고, 너무 이제 약 먹는다고 힘들었던 분들은 조금 더 편해졌으면 좋겠고 하는 게 이제 오늘 강의를 했던 저희 뇌전증을 치료하는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